어제 귀국한 배드민턴 대표팀 안세영 선수가 자신의 발언에 대해 협회와 싸울 의도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지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는데 대한체육회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태 파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입국장 문이 열리고 안세영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안세영은 협회와는 싸울 의도가 없었다며 사태 확대를 경계했습니다. 싸우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저는 정말 운동에만 전념하고픈 그런 마음을 호소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해해달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서 아직 배드민턴 협회와 이야기를 나눈 것이 없고 소속팀과도 상의한 것이 없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제 제가 도착을 해서 정말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저는 금메달 시상식 후 진행된 파리올림픽 공식 인터뷰에서 배드민턴 협회를 작심한 듯 비판했지만 정작 귀국 현장에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인 겁니다. 진실 공방으로 번진 메달리스트 기자회견 불참 관련 질문에도 즉답을 피했습니다. 정말 논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말을 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논란의 중심인 배드민턴 협회 김택규 회장은 안세영과의 갈등설을 일축했습니다. 가슴이 아프고 사실 협회에서 무슨 잘못을 많이 한 것처럼 비춰지는데 갈등이 있은 적 없고요. 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부상 선수를 무리하게 출전시킨 적이 없고 선수 측 요청에 맞춰 적절한 의료 지원을 했다며 의혹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진상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며 협치에 물꼬를 튼 여야가 오늘 원내 수석 간 회동을 통해서 이 본격 협의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야당이 세 번째 해병대원 특검법 재발의에 나서는 데다가 25만 원 민생 지원금 처리를 협의의 조건으로 내걸어서 제대로 협치가 이루어질지 이 불안한 시선은 여전합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야가 함께 민생 법안을 고민하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습니다. 정부와 국회 간의 상시적 정책 협의 기구를 구축해야 합니다. 얼마든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영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나아가 8월 국회 정쟁 휴전 선언을 제안했습니다. 정쟁 휴전을 선언합시다. 보여드린 모습은 여야 간의 극한 대립, 갈등 양상뿐이었다. 이에 따라 양당 원내수석인 오늘 오전 비공개로 만나 협의체 구성과 내용 등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의료 대란을 막기 위한 간호법과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일명 구하라법 등이 우선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민생회복지원금법이나 해병대원 특검법 등을 두고는 이견이 여전합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25만 원법 처리가 여야정 협의체 구성의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등 세 번째 해병대원 특검법도 오늘 재발의할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모처럼 조성된 협치 분위기가 시작부터 파열음을 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문제를 놓고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를 토론해보자는 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제안에 이어서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국회가 전향적으로 좀 논의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 정작 민주당은요 유예 기간이 지나면 시행하자는 건지 폐지하겠다는 건지 입장이 조금 애매합니다. 최원국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관련해 국회가 전향적인 자세로 조속히 논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데도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금투세 폐지를 논의하자며 야당을 압박하는 여당 움직임에 힘을 실어준 것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앞서 금투세 관련 토론회를 연기했던 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한동훈 대표에게 토론자로 나오라고 한 데 대해 한 대표는
박찬대 원내대표와의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말씀 나온 김에 뭐 토론 여기서 하죠 뭐. 저는 얼마든지 하겠다고 오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박 원내대표는 금투세 얘기밖엔 할 말이 없느냐면서도 토론 수용 여부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습니다. 금투세 문제와 관련한 당의 입장을 아직 정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정책을 총괄하는 진성준 정책위 의장의 금투세 폐지 반대 입장에 당 대변인이 당론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주식 부자들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면 내수 경제가 살아납니까? 이재명 후보나 다른 당내 여러 의원들도 시간을 맞느냐 이런 의견들이 내는 게 있기 때문에요. 이재명 전 대표의 연임 여부가 결정되는 오는 18일 전당대회 이후에야 금투세와 관련한 민주당의 입장이 정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자, 전해드린 대로 대통령실과 여당이 금융투자소득세 이 폐지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민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보면요, 이 한동훈 대표에 이어서 대통령실 어제 입장을 내면서 국회가 금투세 폐지를 좀 논의해달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대통령실도 여당 힘을 보태고 나선 상황인데 글쎄요, 일단 의견은 좀 모아진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뭐 대통령실에서 사실 지난 1월 달에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 입장 발표를 냈죠, 먼저. 그리고 이제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에서는 총선 공약 중에 하나로 금투세 폐지 공약을 또 내걸었었습니다. 이만큼 지금 대통령실 정책과 국민의힘의 정책은 한 방향을 이미 보여왔다. 금투세는 폐지되어야 된다는 것에 한 방향을 보여왔고 이번에 한동훈 당대표가 이에 대한 이제 그 호응을 하면서 당정 일치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정책적인 당정 일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금 이에 반해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처음에 금투세를 이렇게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제가 이게 간보기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금투세가 민주당 정책과는 방향이 달라요. 그렇죠. 근데 이재명 당대표가 대선을 바라보고 지금 이 로드맵을 그리기 때문에 금투세가 여론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지금 이걸 잽을 날려보는 겁니다. 여론이 어떨지를 보고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론 분석 과정에 있기 때문에 당의 입장이 이게 정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게 금투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서민들의 이 생활 영역과 밀접한 영향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지금 여론에 치우쳐서 이런 부분들을 정치적으로 활용만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한동훈 당대표가 토론을 하자라고 했을 때 대응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잠깐 언급을 해줬습니다. 민주당 이 금투세 놓고 좀 전에 언급한 대로 이재명 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 이 다른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뭐 여론의 간을 본다라는 뭐 표현까지도 썼습니다만 민주당 내에서 입장이 좀 갈리는 것만은 사실이고 어떤 방향으로 좀 흐르고 있나요? 일단 민주당 내에서는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좀 검토를 해봐야 된다라는 입장으로 저는 알고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이게 이런 부분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2020년에 이 도입을 여야가 같이 합의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2023년 이후에도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지금 원내대표이신 추경호 당시 기재부 장관이 앞장섰던 거예요. 그러면 입장이 바뀌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이유를 좀 제시를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사실 완강한 입장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바꿀 수도 있는데 그 전에 조금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는 게 만약에 이번 주가 하락이 뭐 금투세 영향이다 이런 주장을 좀 하시는데 그럼 금투세가 없는 대만은 왜 폭락했죠? 그리고 금투세가 있는 미국, 영국, 일본, 독일 주식시장 붕괴됐어야죠. 그렇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민주당이 봤을 때 이 손실이 생겼을 때 공제를 해주는 건 좀 필요한 것 같다. 그런 부분은 좀 필요한 것 같기 때문에 저희가 전당대회가 끝나면 좀 논의를 해가지고 여당과 한번 합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일단 민주당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댔지만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이제 되면 그러면 이제 논의를 하고겠다. 그러면 좀 급물살을 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당대표는 지금 이제 여론 추이를 먼저 확인하고 싶을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 목적 자체가 여론 추이가 어떤지 이게 표에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를 따져볼 거기 때문에 대화의 가능성은 대략 열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방금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게 많이 우리나라 주식시장들을 그 예로 들 때 미국이나 영국, 뭐 독일 등과 비교를 하는데요. 이게 모건 스탠리에서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은 선진 시장으로 분류한 시장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선진 시장으로 분류된 것이 아니라
신흥시장으로 분류돼 있고 네네. 실제로는 후진시장에 가깝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까 대만 예시도 드셨지만 대만이 1988년도에 이와 같은 법을 이 도입하려고 할 때 단 2주 만에 36%가 폭락하는 사태도 있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과연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부자 감세가 맞느냐? 아니다. 이게 결국에는 서민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네. 이러한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국민의힘이 좀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검토를 한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게 지난 문재인 정권처럼 여기에 부자들에게 세금을 먹이겠다라고 하면서 부동산 정말 폭등을 일으켰던 그리고 결국은 서민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이런 정책들을 민주당이 반복하지 않기를 좀 바란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근데 죄송한데 그 종부세하고 이 금투세하고는 달라요. 왜냐하면 종부세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이 금투세는 대한민국의 한정적인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 한도된 거기 때문에 좀 예. 차이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 말을 굉장히 민주당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이 주장을. 근데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대한민국이 좋지 않아, 투자하지 않겠어 하면 삼성전자 하나의 문제가 아니죠. 국민께 영향을 미치죠. 예. 그리고 지금 여기에 부자들의 부동산을 잡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런 정책들이 모두 서민에게 영향을 미쳤죠.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부분들은 경제가 굉장히 다 연계가 되어 있는데 예. 너무 이런 것들을 갈등적으로 세대적으로 분류시키는 지금 민주당의 발상 자체가 이 경제들에 엮여 있는 이 속성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정책을 내는 것이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한 1,400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개미 투자자들이요. 그런데 진성준 의원이 계속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야, 그거만 하지 말아라. 차라리 25만 원보다는 이거 피해자는 게 낫다라는 얘기까지 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지만 일단 민주당에서는 협의는 할 생각은 있다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예. 근데 그 전에 제가 종부세는 다시 한번 지적을 해야 되는데 예. 종부세는요 미실현 이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과거 정부에 대해서 과오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저희 민주당도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 금투세 같은 건 실현 이익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세 정의상 좀 다른 점이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이거 있습니다.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종부세가 미실현 이익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5년 만에요. 문재인 정부 초기 당시에 불과 4천억에 불과했던 종부세가요. 임기 말이 되면 6조 7천억, 5년 만에 16배가 증가합니다. 예. 이게 어떻게 미실현 이익으로 단정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임기 기간 동안에 실제로 서울 지역 아파트만 87% 폭등을 했고요.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는 전국 기준으로 62% 폭등했습니다. 예. 근데 이마저도 문재인 정부에서 통계 조작에 대한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 이상 충분히 올랐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짐작되어지는 부분들인데 예.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국민의 눈을 가려서 부자들을 위한 세금이야, 부자들에게 세금을 걷기 위함이라고 예. 계속해서 눈을 가려서는 안 된다. 이게 결국에는 서민들에게 모두 파장이 간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본질은 좀 얘기했는데 예. 종부세는요 아파트 값이 아무리 올라도 이걸 팔아가지고 이게 차익이 남아야 실현되는 거고 맞지 예. 않습니까? 막 이것도 이제 금융투자세도 이게 팔아서 실현이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모두 글쎄요 이제 강하게 이제 주장을 해주셨는데 일단 그 협치의 무드가 좀 있잖아요. 그걸 좀 살리는 그런 방안을 좀 생각해 보면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극한 대치를 이어가던 여야 지금 모처럼 좀 민생 법안 처리의 뜻을 모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목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비상 상황 대처와 초당적 위기 극복 협의를 위해 여야 영수회담을 조속히 개최해야 합니다. 영수회담과 더불어 그 연장선에서 정부와 국회 간의 상시적 정책 협의 기구를 구축해야 합니다.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께서 여야정 협력기구를 설치하자고 답변하였습니다. 환영합니다. 여야 원내 수석 간의 대화를 통해 여야정 협의체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실무 협상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정쟁 휴전을 선언합시다. 자, 지금 직접 들어보셨습니다만 여기 나온 두 분 패널도 뜨겁게 지금 맞붙고 있지만 사실 그 국회가 개원하면서부터 계속 정쟁이었잖아요. 근데 여야가 정쟁을 접고 민생을 논의하자는데 뜻을 모은 모습, 여야정 협의체, 이 조속히 구성이 되고 대치정국. 자, 과연 좀 민생에 관해서 좀 출구를 찾을 수 있을지 이게 지금 국민 관심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이렇게 돼야죠. 그러니까 지금 22대 국회가 들어오고 나서 벌써 2달이 지났는데요.
국회 1년 예산이 7,600억입니다. 네, 지난 21대 국회에 비해서 900억이나 증가됐어요. 예. 7,600억이면 한 달에 한 600억 이상 되는 거죠. 예. 2달 동안 정쟁아니라 국민 혈세 1,200억 낭비한 거랑 똑같습니다. 이제 대화의 물꼬를 트긴 터야 되는데 네. 좀 건전하게 정말로 민생을 위한 대화의 물꼬를 트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 지난번 영수회담 제안처럼 막상 그렇게 힘들게 영수회담 하고 나서 10페이지 A4 용지 들고 나와서 17분간 혼자서 떠들어대는 이런 영수회담, 국민들을 눈속임용이 아니라 예. 진짜 민생을 위한 대화를 진행한다라고 하면 국민의힘에서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받을 것이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언급해 주셨습니다. 민주당 이틀 연속이요 영수회담을 거론했지만 대통령실 아직 공식 입장은 없습니다. 성사 여부는 어떻게 될지 또 한동훈 대표하고 같이 만나는 방법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럴 수 예.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제 저희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신인 당 대표가 다시 선출이 되면 네네. 저는 첫 번째 순서로는 한동훈 대표를 만나는 게 저는 순서라고 생각을 해요. 예. 뭐 물론 만나가지고 얼마나 깊은 대화가 있을지는 사실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그게 저는 순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과 야당 대표와의 만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과거에 대통령께서 여당 대표를 패싱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라고 우려가 되신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셋이서 같이 만날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께서 그걸 원하실까 그런 의문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뭐 구하라법 또 이 간호법 이런 것들은 지금 글쎄요 민생과 관련됐던 것들은 어떻게 협의를 좀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문제는 이제 25만 원 이 지원 요거는 좀 어렵다 이런 게 지금 국민의힘의 입장입니까? 구하라법은 지금 정쟁의 여지가 없죠. 그러니까 전혀 없기 때문에 구하라법 같은 경우가 21대 진작 통과됐었어야 되는데 안 된 것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예. 이런 지금 논쟁의 여지가 없는 법안들 빠르게 통과시켜서 조금이라도 민생 발전 이끌어야 되고요. 네네. 단지 구하라법과 간호법 같은 경우나 25만 원 지원법은 좀 더 숙고할 가치가 있습니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5만 원 지원법은 실제로 13조 예산이 쓰여지는데 이거 한 달 이자만 5천억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서 국가 부채를 더 만들겠다라는 거 이거 결코 바람직하지가 않죠. 예.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간호법 역시도 이게 지금 독소 조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근데 간호원의 이익과 상충하는 이익이 무엇이냐면 국민 건강에 대한 보편적인 이익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토록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간호법도 마찬가지로 민주당에서 두리뭉실 넘어가려고 이 포함에 그러니까 지금 이 협상 테이블에 올릴 가능성이 높은데 예. 독소 조항에 대한 제거가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예. 25만 원 지원법은 불가 입장이 명확하게 나와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간호사법 같은 경우는요. 지난 21대 때 국민의힘의 최윤수 의원도 발의를 하면서 눈물까지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반대를 국민의힘에서도 하셨었거든요. 예. 근데 총선을 치르면서 의대 정원 그러니까 의사들과의 갈등이 심해지자 저는 입장이 바뀐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어쨌든 뭐 독소조항이라고 하고 있으면 저희가 협의해서 얼마든지 개정을 통해 가지고 통과시켰으면 좋겠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25만 원 지원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습니다. 민주당도 좀 전향적으로 만약에 대상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런 방식에 대해서 조금 협의를 해가지고 좀 좋은 방향으로 나섰으면 좋겠다. 노랑 봉투법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어떤 쟁의의 범위에 대해서도 좀 논의를 해야지 무조건이가 안 된다 하는 자세는 좀 아닌 것 같고 우리 선의훈안이라고 하잖아요. 네. 쉬운 것부터 하고 어려운 거는 또 나중에 미루는 것도 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오늘요 해병대원 특검법을 세 번째 발의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이요 사기 탄핵 공작 태스크포스를 발족을 하면서 맞불을 놨죠. 여야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이 국민의 요구를 받고 가리는 정말 이틀막 등 범죄 은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순직의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겠습니다. 한마디로 탄핵 중독종에 빠져서 모든 것을 탄핵 추진으로 해결을 하려고 한다. 제가 탄추니즘이라고도 그랬는데 정말 그 병적인 정도가 심각하다. 사기 탄핵 공작 진상규명 TF 위원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업무를 낱낱이 파헤쳐서 그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야 된다. 그 좀 전까지 이제 민생 법안에 대한 협의체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민주당 특검 수사 대상이에요.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까지 포함을 해서 더 강화된 이 특검법을 발의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가능성까지 열려뒀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요 특검법에 관해서는 계속 또 관계없이 갈 모양이에요? 일단 이제 저는 강화라는 표현보다 범위가 넓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의 어떤 구명 로비 의혹이 국회 어떤 청문회 과정에서 조금 드러난 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특검 출범 준비 기간에도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강화된 건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저희 민주당에서도 사실 뭐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뭐 김건희 여사를 딱 이렇게 특정해 가지고 이거 특검을 추진한 게 아니라 이것을 특검을 추진한 과정에서 만약에 드러난 사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고 그래도 국민의힘도 아니 김건희 여사께서 떳떳하시다면 뭐 굳이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일 필요 있겠습니까? 거부권이 계속 나오고 있고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고 하는데도 계속 더 추가해서 특검법을 발의하는 요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이유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특검을 지금 공수처가 이거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에 외압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외압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어느 정도의 수사는 진행할 수가 있지만 과연 대통령실까지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공수처는요, 민주당이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들을 수사하라고 만든 기관이라고 제가 수차례 말씀드립니다. 그것도 무려 국민 열세 1,000억을 들여서요. 그리고 매년 200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운영되고 있는 기관입니다. 지금 그 목적에 맞게끔 수사를 행하고 있는데 공수처를 못 믿겠다, 굉장히 어불성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특검 같은 경우에는 보충성과 예외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지금 수사가 나오고 수사에 보충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 이게 특검이 진행되는 것이지 수사 결과도 보지 않고 특검부터 주장하는 것은 정말로 정쟁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특검을 최초에 주장했던 민주당의 저희 자체가요. 대통령이 지금 수사에 대한 외압을 했다라는 것인데요. 여기에 수사 권한이 없는 상태였는데 군대에서 사망사건 수사 권한이 없어요, 군에. 근데 수사 권한이 없는데 어떻게 수사 외압을 하냐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건 마치 쌀밥을 갖다 놓고요. 잡곡밥에 성분 분석하라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잡곡이 안 들어있는데 어떻게 성분 분석을 합니까? 수사 자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수사 외압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정말 단순한 구조에 대해서 민주당이 억지를 정쟁용으로 너무 이렇게 심하게 부려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재발의한 특검법에도요, 제3자 특검 추천 내용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니까 여당에서는 제3자 특검법을 발의를 한다 해서 민주당이 받아주겠냐? 먼저 발의할 필요 없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요. 제3자 특검법에 관해서는 민주당 어떤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까? 저희는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 중간에 3자 추천 특검법을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당내에서 관철을 해가지고 그 안을 발의를 한 다음에 저희하고 협의를 하자고 하면 그때 3자 추천 특검안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한번 협의에 나설 의향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한동훈 대표가 당내에서도 지금 관철을 하지 못하고 있고 우리 김민수 대변인부터가 벌써 그게 반대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으로서는 일단 저희의 안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관철을 해서 가져오면 그때 저희가 3자 추천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해 볼 수 있습니다. 3자 특검법에 관해서 어떤 입장이신 거예요? 한동훈 당대표가 경선 과정에서 특검법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당내에서 살짝 분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얘기했었는데 제3자 특검법 한동훈 대표가 말했던 대로 민주당이 받을 리가 없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갖지 말라라고 했는데 한동훈 대표가 역시 지금 이제 민주당의 꼼수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뉘앙스를 약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전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명확한 입장을 발표할 때 당내 화합이 도리어 될 것이고 그리고 법치국가의 가장 이상적인 판단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은 법의 근거에서가 아니라 정말 정쟁용 마녀 사냥이자 인민재판에 가깝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기도 부천에서 아내와 의붓딸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중국인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남성은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들었고 말리던 의붓딸까지 공격을 했는데요. 병원으로 옮겨진 모녀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예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 부천시의 한 복합 상가주택 건물. 4층 주택 현관문 주변에 경찰 통제선이 쳐져 있고 계단 바닥 곳곳엔 급하게 물 청소를 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60대 중국인 남성 A씨가 아내와 의붓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현장입니다. A씨는 술을 마신 채 사실혼 관계인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중국에 살다 잠시 한국을 방문한 A씨의 의붓딸은 공격을 말리다 함께 변을 당했습니다. 집안에서 흉기에 찔린 아내와 딸은 밖으로 나와 지나가는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전신에 피가 묻어있는 모습만 봤고 맨발에 피가 흥건했던 모습만 봤어요. 팔과 다리를 다쳐 피를 흘리던 모녀는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집 앞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도주하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주거지 이전 문제 때문에 좀 이게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윤아입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방탄소년단 BTS의 멤버 슈가가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술에 취한 채 전동 스쿠터를 몰다 넘어졌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고 당시 탔던 장치를 놓고 소속사와 경찰의 발표가 달라 사안 축소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관들이 야간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각 전동 스쿠터를 몰던 한 남성이 길가에 넘어졌습니다. 이 남성은 다름 아닌 BTS의 멤버 슈가였습니다. 슈가는 자신이 몰던 전동 스쿠터를 세우다 이곳에 넘어졌는데요. 순찰 중이던 경찰에 발견됐습니다. 당시 슈가는 술 냄새를 풍겼고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만취 상태니까 추정을 했을 거고 순찰자마다 이제 그걸 측정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근거로 측정한. 슈가는 경찰에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귀가하는 길이었다며 500m가량 운전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슈가는 지난 3월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현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입니다. 2025년 6월인 소집 해제일을 2년 가까이 남긴 상황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겁니다. 이에 대해 변무청 관계자는 근무 시간 중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고 사회복무와 관련된 사안도 아니어서 병무청 차원의 경고 등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자, 지금 전해드린 대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이 방탄소년단의 멤버 슈가가요.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몰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슈가가 사고 당시 탔던 이 이동 장치죠. 이 전동 스쿠터인지 또 전동 퀵보드인지 이걸 가지고 지금 논란이 먼저 됐어요. 왜 혼란이 일어난 겁니까? 그러니까 슈가가 이용했던 그 모빌리티가 네. 킥보드인지 스쿠터인지가 애매했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생긴 거는 킥보드 같이 생긴 네. 건데 저도 봤는데 그런 킥보드에 안장이 놓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거기에 앉아가지고 이제 운행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킥보드냐 스쿠터냐에 따라 가지고 똑같은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처벌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킥보드가 처벌이 약해질 수 있으니까 슈가 입장에서도 슈가 측에서도 처벌이 약한 킥보드로 평가받기 위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뭐 킥보드일 때, 스쿠터일 때 음주운전 적발이 됐으면 처벌 규정이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킥보드든 스쿠터든 자동차 관리법상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근데 도로교통법상은 차로 취급됩니다. 다만 킥보드의 경우엔 개인형 이동 장치로 따로 분류해서 25km 이하 속도, 30kg 미만의 어떤 이 종류에 해당될 때 킥보드로 분류하고 킥보드를 운전하다 음주운전에 단속되는 경우에는 행정벌, 그러니까 범칙금하고 행정처분으로 면허 취소 정지만 되는데요. 스쿠터의 경우에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음주운전죄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0.08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킥보드냐 이 스쿠터냐에 따라서 처벌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
그 슈가 네. 측의 당초 해명에서 이걸 굳이 이 킥보드로 표현한 것이 처벌 수위나 책임 범위를 약하게 하려고 일부러 사건을 축소한 게 아니냐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일단 현재 슈가가 사회복무요원으로 지금 복무 중인 만큼 이 병무청 차원의 추가 징계나 처벌 여부도 지금 사실 관심입니다. 네. 병무청 측이 이제 근무 시간에 발생한 일이라서 추가 징계는 없을 거다 이렇게 입장을 냈지만 이렇게 되면 또 문제는 또 있을 것 같아요, 논란이. 그런데 제가 규정 찾아봤는데 예. 제 해석은 약간 다릅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사회복무요원이 병역법 2조 10호에 그 규정이 되어 있고요. 30조에 보면 어떻게 그 규정하고 있냐면은 복무기간 관련해서 네. 징역이나 금고 그다음에 구류의 형을 받거나 아니면 복무 이탈을 한 경우에는 네. 복무기간이 늘어난다. 불산이 된다는 이야기니까. 그런데 일단 어떻게 징역형이 나올지는 그건 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따로 규정이 있는데 어떤 규정이냐면요. 사회복무요원 복무규율이 있어요. 거기 8조를 찾아보니까 품위 유지 규정이 있는데 사회복무요원은 항상 품위를 유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근무 중이냐 아니냐를 따지지 않고 항상 24시간 품위를 유지해야 된다. 그다음에 2항에는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 손상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다음에 다른 규정들 보면 이렇게 품위 유지 규정을 위반했을 때에는 경고받고요. 경고가 누적이 되면은 복무 기간이 5일씩 그 증가가 되도록 그렇게 그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규정을 잘못 해석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상식적으로 봐도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병무청에서 근무 시간 아니니까 나 몰라라 한다. 그럼 현역으로 입대한 그 병사들하고 차이도 너무 심한 것 같고 제가 봤을 땐 조금 달리 해석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각에서 이제 그렇다 보니까 슈가에게 엄중한 청원 내려달라, 처분을 내려달라 이런 민원까지 좀 등장을 했어요. 예, 국민권익위 신고에 올라와 있던데요. 그러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서 5일 경고 처분, 그러니까 5일 연장이 되는 경고 처분을 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돼 있고요. 지금 네네. 말씀하신 대로 법규를 형식적으로만 해석하면 근무 시간 외의 사고였기 때문에 이 법률 조항이 적용되느냐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긴 하지만 지금 정혁진 변호사님 말씀대로 그 외에 전반적으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라는 게 있고 이 사항에 해당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회복무요원 그 관리를 담당하는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에서 이 부분을 좀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근무 시간 외에도 사회복무요원이다라는 거를 좀 강조해야 된다는 얘기시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드민턴 협회를 작심 비판한 안세영 선수가 귀국 후에 협회와는 싸울 의도가 없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 선수가 말을 좀 아끼는 것 같아 보이고요. 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 같은데 글쎄요, 이런 것들 어떤 의도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안세영 선수가 협회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던 건 확실해 보이고요. 그러니까요. 그다음 제가 봐도 배드민턴 협회가 잘못을 한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게 불똥이 너무 커진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안세영 선수의 저런 폭로로 인해 가지고 다른 선수들에게 불똥이 튄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 은메달 따고 굉장히 노력하고 그랬던 그 선수들이 은메달 땄으면은 예컨대 굉장히 또 칭찬도 받고 또 기뻐하고 그래야 되는데 기자회견장에서도 마치 졸지에 잘못한 사람인 것처럼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협회에서 반박하는 내용들을 쭉 보면 안세영 선수가 조금 과한 요구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안세영 선수 입장에서도 이게 너무 이렇게 확대시키면은 좋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좀 지켜봐야 하는데 배드민턴 협회 측에서도 어제 입장문을 내고 안 선수의 발언을 하나하나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반박을 했어요. 협회 측에서는 일단은 갈등은 없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드민턴 협회도 이 사안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고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입장은 낼 필요가 있다고는 봅니다. 근데 다만 이렇게 하나하나 반박해야 될 필요까지 있었나 싶은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이 사안의 본질을 보면 사실은 이 선수 관리에 소홀하고 부상 관리에 소홀한다거나 무리하게 국제대회 출전을 시키거나 이런 것이 협회가 선수가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협회 중심으로 운영된 게 아닌가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근본에는 어떤 세대별 인식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올림픽 메달이라는 것이 이 전체 어떤 집단의 희생이 됐기 때문에 이걸 개인적 성취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어떤 시각이 있는 것 같고 한편 최근 요즘의 어린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 운동에만 전념하는 환경을 만들어줘서 최고의 성과를 내는 것이 이 개인의 성취이자 전체의 성취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약간의 차이가 있는 어떤 문화적 차이에서 발생한 문제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예. 일단 안세영 선수가 어제 와서 네. 좀 얘기를 좀 해보고 입장을 내겠다. 이 다음에 이제 추가 입장을 낼지 어떤 입장을 낼지 이렇게 주목이 되고 있죠. 정부하고 대한체육회 진상조사로 진실이 밝히겠다 이렇게 했는데 밝혀질 수는 있을까요? 글쎄요. 어제 제가 대한배드민턴협회 반박문 제가 봤는데 예. 좀 장황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협회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다음에 심지어 선수에게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선수가 뭐 해달라는 거 다 해줘가지고 1,000만 원 넘는 돈 들여가지고 한의사까지 다 붙여줬다. 뭐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처럼 선수하고 협회의 말이 다르니까 네네. 제3자가 제3의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소명을 갖다가 받아들여서 감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문체부와 대한체육회가 우선적으로 진상 조사를 해서 예.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세영 선수야 뭐 협회 측에서 이야기를 좀 한다고 하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다음 이야기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아온 권순일 전 대법관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네. 50억 클럽으로 거론된 6명 중에 4명이 기소가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정영학 녹취록을 통해서 50억 클럽이 공개된 게 2021년 9월입니다. 네. 상당 기간이 경과됐죠. 정말 오래 걸렸어요. 예, 박영수 특검과 곽상도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혐의 사실 입증에 뭐 어렵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서 빨리 기소가 이루어졌는데 이번에 권순일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 변호사법 위반 같은 경우는 사안이 단순합니다. 2021년 1월부터 그 다음해까지 이 변호사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협회에 등록을 했어야 되는데 등록하지 않고 수임 활동을 했다는 것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차치하고라도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한 조사는 진작에 끝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재판 개입 문제에 대한 수사가 진척되지 못해서 지금까지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재판 문제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이제 검찰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사를 해왔어요. 그런데 권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지 못했어요. 왜 그런 겁니까? 이거는 굉장히 그 밝혀내기가 어려운 은밀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재판 거래가 그것도 뭐 지방법원도 아니고 고등법원도 아니고 대법원에서 재판 거래가 일어났다? 네. 이건 우리나라가 사법적으로 후진국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밝히려고 하면 권순일 전 대법관이나 김만배 씨가 우리가 사실은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자백을 해야 되는데 자백할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대법원에서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오냐면 재판 연구관들이 보고서 같은 거 써가지고 대법관한테 이제 보여드리고 의견 듣고 그 다음에 이제 판결문 초안 쓰고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보고서들을 볼 수 있게끔 추단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법원에서는 또 이제 제 식구 감싸기인지 영장을 그냥 다 기각을 갖다가 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안이야말로 심증은 가는데 물증을 찾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 과연 검찰이 이 부분을 밝혀낼 수 있을지 많은 국민들이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러시아 남부 국경지대에서 우크라이나가 이틀째 지상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2년 전 전쟁 발발 이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상대로 한 최대 규모의 지상 공격입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동 중인 군용 차량이 드론에 의해 파괴되고 군 헬기가 미사일로 목표물을 공격합니다. 러시아 남서부 국경지대 쿠르스크주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이틀째 지상전을 벌였습니다. 6 августа подразделения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Украины численностью до 1,000 человек перешли в наступление с целью захвата участка территории Судженского района Курской области. 러시아군 참모총장은 1,000명의 우크라이나 군이 국경 지역 공격을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적어도 탱크 11대와 장갑차 20여 대 등을 지원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드론이나 미사일이 아닌 보병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2022년 전쟁이 시작된 후 러시아 본토에서 벌어진 최대 규모 전투로 평가됩니다. 현지 병원과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번 공격으로 민간인 5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으며 주민 수천 명이 피난했습니다. 러시아군은 로켓과 미사일, 포병대를 총동원해 우크라이나군을 격퇴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Придется с
событий в Курской области. Как известно, киевский режим предпринял очередную масштабную провокацию. 러시아는 지금까지 우크라이나가 병력 260명과 전차 7대 등 군사 장비 50대를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공격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최근 국내 대학생 마약 동아리 사건도 있었고요. 마약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큰 골치인데요. 인도네시아에서 적발된 마약이 처분되는 모습입니다. 현장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인데요. 국가마약 단속기관에서 국제마약 네트워크를 검거해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마약 조직은 200개 이상의 침대 커버 패키지에 마리화나를 숨겼는데요. 약 160만 달러 상당의 마리화나를 태국에서 인도네시아를 거쳐 영국으로 밀반이 파려다 적발됐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정말 마약 때문에 골치입니다. 이렇게 막인 마약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네, 이날 공개된 마약들은 기자회견 후 소각됐는데요. 이날 처분된 마약은 마리화나가 무려 1.2톤, 메탄페타민이 226kg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적발된 마약을 처리하는 과정을 언론에 공개하는 일이 드문데요. 해외에서는 마약 문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알리기 위한 방법으로 종종 이렇게 마약 처분 현장을 공개해 눈길을 끌기도 합니다. 네, 마약이 정말 위험하다는 건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죠. 공공의 안전을 위해 강력하게 관리돼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오늘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비구름은 수도권과 충남 북부를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인천과 경기 남서부에 최대 60mm 이상, 서울에는 10에서 5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으로는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경남 동부에는 최대 80mm 이상, 그 밖 남부지방으로는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곳에 따라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며 시간당 30mm가 넘는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지만 무더위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한낮 기온은 서울이 33도, 대구 36도, 경주는 37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소나기가 내리겠고 무더위와 열대야는 계속되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이나일입니다. 네, 이상으로 목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